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엽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내일입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철도 노조 파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뾰족한 조정안을 찾지 못한 채 노조의 투쟁 강도는 높아지고 자회사 노조도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투쟁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야 정치권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국당의 조경태 최고위원, 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을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초대석 손님은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의 전우석 감독입니다. 헤로니모, 쿠바의 한인 2세로 카스트로의 대학 친구였고 혁명 동지였던 숨은 영웅입니다. 이문조 씨의 삶을 그린 다큐죠. 쿠바의 한인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소식,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부산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친서로 보내서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거절의 답이 왔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왔다고 북한 매체가 전격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내용으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김 위원장이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 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남측을 향해 내놨던 입장과 달리 정중한 표현을 써가며 우리 측의 노력을 평가했습니다. 남측이 경호와 의전 등 최상의 영접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도 모르지 않는다며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와 여건을 만들려는 문 대통령의 고뇌와 번민도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초청은 정작 거절했습니다.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부산에 가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안 하니만 못하다며 우리 측의 대미 의존 정책과 반북 정서를 비난했습니다. 또 남북 관계와 별 상관없는 다자 협력의 마당에서 남북 관계를 논의하자고 하니 의아할 따름이라며 일이 잘 되려면 때와 장소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함께 평화 번영을 위해 아세안 10개국 정상과 자리를 같이 하는 쉽지 않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내일입니다. 청와대는 마지막까지 일본,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결국 종료될 걸로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내일 문재인 대통령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소집됐습니다. 매주 목요일 열리는 NSC 정례회의였지만 이번에는 지소미아 종료냐 유지냐를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상임위는 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소미아라는 구체적 표현 대신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일본의 물밑 협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점검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종료 시한인 22일까지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지소미아 종료와 유지, 양쪽 모두의 상황을 시나리오별로 검토했다는 의미입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황교안 대표를 찾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과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종료와 유지 모두를 열어두고 대화하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막판 일요일부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아마 오늘이 거의 마지막까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마지막까지 김현종 우리 안보 2차장도 미국을 좀 다녀오고 또 다른 외교부 라인은 지금 마지막까지 일본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까지는 22일 하루가 더 남은 만큼 문 대통령은 끝까지 물밑대화 결과를 지켜본 뒤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대한 태도 변화를 보이는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어서 지소미아는 유지보다는 종료에 훨씬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도 고민에 빠진 모습입니다. 종료돼도 아무 문제 없다며 호기를 부리면서도 종료되면 한국이 큰 오판을 하는 것이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거의 매일같이 지소미아 의미를 깎아내리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는 보완적인 정보 교류에 불과하다더니 이번엔 한 발 더 나가 없어도 된다는 식입니다. 直接必要となるような情報については我が国独自の情報収集に加えて同盟国である米国との情報協力によって万全の体制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비난은 빼놓지 않습니다. 我が国としては引き続き韓国側に対し現下の安全保障環境を踏まえた懸命な対応を求め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지소미아를 이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수출 규제 철회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일본의 속내. 한국을 안보상 못 믿을 나라로 규정짓고 수출 규제 등 틈만 나면 한국 때리기로 지지율을 높여온 상황에서 이를 철회할 경우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리 의혹에 따른 강요에 잇따른 사퇴에 벚꽃놀이 사유화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아베 내각의 현재 상황도 내심 원하는 지소미아 연장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その責任を痛感をしております。国民の皆様に深くこれからお詫び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아베 총리가 몇 번이나 직접 나서 머리를 숙이고 해명에 진땀을 뺐지만 지지율은 한 달 사이 무려 6%나 급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되돌릴 경우 그간 밀어붙인 핵심 정책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돼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직접 쓸 카드가 별로 없는 일본은 미국에 마지막 기대를 거는 모습입니다. 지소미아 종료 직전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 외무장관 회의에 맞춰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스틸웰 차관보가 일본을 찾는 만큼 막판까지 미국을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끌어내려는 보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 주한미군 일부 철수가 검토되고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한국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1개 여단을 철수하는 방안을 미국이 검토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 본인도 관련 보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했다고 일축하고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위협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이것으로 동맹을 위협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그저 협상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 이틀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식 농성장에 당직자들을 교대로 근무케 하고 보초를 세워 황제 갑질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천막 옆에 똑같은 천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닌 당직자용 숙소. 앞으로 4명씩 하루 2교대로 당직자들이 황 대표 옆에서 건강도 살피고 수상한 사람의 접근도 막아야 합니다. 당대표님 지시사항이라는 설명도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폐를 끼치는 단식은 처음 본다며 국민과 정치권, 당과 당직자에게까지 민폐인 황제 단식이자 갑질 단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골마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입니다. 역풍에도 일단 끄떡없는 황교안 대표는 평소처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동틀 무렵부터 청와대 앞에 터를 잡았습니다.
털모자에 장갑으로 중무장하고 빈속에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면서도 지소미아를 끝내는 건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조국 사태 면피를 위해서 지소미아 그리고 한미동맹 같은 국익을 내팽개친 것이 과연 누굽니까? 필사즉생의 마음으로 끝까지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주 한 아세안 총회 만찬에 초청하며 단식을 거듭 말리고 있습니다. 추위도 오고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단식이 쇄신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면피성이라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끊이질 않습니다. 선도 불출마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은 한국당의 단식의 타임이 아니라 쇄신의 타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고비로 들어가고 있다. 출구가 없거든요. 황 대표가 단식 선언 전날 영양제를 맞았다는 온라인 게시물과 우스꽝스러운 합성 사진이 퍼지면서 희화화되는 것도 골치 아픈 부분입니다. 겨울 문턱에서 시작한 단식 투쟁이 당 안팎에서 모두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승부수가 자충수가 되지는 않을지 황교안 대표의 머릿속이 복잡해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그러면 배수의 진을 쳤지만 오히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해서 여야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대표는 단식 농성을 벌이시고 있고 원내대표는 또 미국으로 떠나셨고 지금 최고위원 중에서 수석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네, 네.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하고 아주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장면이 사진 보도가 돼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표정들이 너무 진지들 하셔가지고 상당히 좀 깊은 전략회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제목도 뽑혔는데 그 순간에 어떤 얘기였습니까? 어쨌든 이 엄동설안에 그 단식한다는 것이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 야당 대표로서 국가 장래를 위해서 이렇게 극한적인 투쟁 방식을 대표가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진심이 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한나라의 제1야당 대표가 죽음을 각오하고 내려놓고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서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만큼 중차대한 국가적인 심각한 과제이겠거니라고 해야 되는데 또 아니란 논란도 벌어지고 있어서 과연 이번 목표는 무엇이고 누구를 위해 하는 것인지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그동안에 그 제1야당 대표로서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또는 남북 관계라든지 안보 문제, 외교 문제 그리고 일반적인 경제 문제에 대해서 기조를 바꾸라고 수차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총체적 그 어려움, 그 위기 상황에 대해서 이 정부 여당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야당 대표로서 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언론에 보도된 요구 조건을 보면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소미아 문제,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지소미아하고 공수처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항상 지금 자유한국당 의견과는 달리 국민 여론이 나오고 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론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제1야당의 대표가 단식투쟁까지 하는데 전체적인 국민 여론의 흐름하고는 안 맞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요구 조건에 대해서 조 의원도 다 동의하시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입니다. 예. 정의당은 그 아주 소수 정당이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길을 쫑긋하고 기울이면서 왜 제1야당에 대해서는 그걸 애써 무시하려고 합니까? 예. 더군다나 우리 사회자님께서 지소미아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네. 보통 국민들 지소미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잘 뜻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말입니다. 네. 왜 좋은 우리 한글을 두고 왜 영어를 씁니까? 그래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내용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자꾸 이걸 반일 감정에 덮어 씌워가지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그때 당시 한나라당, 한국당이 한 160석 이상이 되고 민주당이 한 6석쯤 됐거든요. 네. 그때 선거법 협상할 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몇십석 앞선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강행 처리하고 밀어붙이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수처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왜 또 이 옥상옥을 만들고 지금의 검찰 조직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공수처를 왜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해하고 알게 되면은 찬성할 국민들이 오히려 더 적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또 하나가 정의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유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대화를 이렇게 잘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제1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보수를 괴멸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아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1야당 파트너는 여당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항상 그건 국회가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하고 뒤로 빠지시는데 오히려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를 듣는데 대통령 앞에 가서 그러실 게 아닌 것 같아서요.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지금 여당이니까 그게 어찌 보면 청와대에 의해서 눈치 보게 하고 있지요. 예. 조국 문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국이가 조국이라는 사람이 그럼 제대로 된 장관으로 보십니까?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조국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예.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은 그게 결국은 전형적으로 청와대 눈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지금 야당 대표가 민주당과의 이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의 대표의 말발이 먹히겠냐 이 말입니다. 말의 무게가.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청와대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좀 이렇게 진지한 자세를 내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야당을 지지한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폭넓은 소통을 청와대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나 여당을 향한 게 아니라 당내에서 쇄신 작업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반발 등을 생각해서 또는 리더십의 지금 흔들림을 어떻게든 회복시켜 보려는 고육지책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떤 경우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소리가 다 나올 수 있는 건데요. 근데 우리 당은 특히 대표는 오늘도 말씀했지만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야당 대표의 진정성을 믿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추운데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정 대변인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요. 이재정 대변인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정치 초보의 조바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조바심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사실 지금 국회로 모든 논의가 이관돼 있는 상태입니다. 황교안 대표님 거래 정치를 하든 또는 또 보수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당의 투어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고 예산국회만이 아니라 80%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심의도 시작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국회로 향하는 논의가 국민적 관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모든 논의가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인데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또다시 국민의 시선을 거리로 끌어내기 위한 퍼포먼스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예, 지금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한미동맹 등을 언급하면서 자유한국당은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이렇게라도 해야만 하겠다고 하는데 안보 위기에는 동의를 못 하시는 건가요? 예, 안보, 외교 사실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남북대화, 북미 협상 등이 사실상 국민이 바라는 만큼의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여전히 국민께 한 부분으로는 또 실망과 염려를 드리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책을 선택한 우리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몰고 가는 것들은 국제 정세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오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안보 신뢰가 없다고 먼저 나선 일본에 대해서 여전히 일방적 신뢰를 보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그와 같은 태도를 우리 대법원 사법 관여를 하면서까지 미뤄왔던 박근혜 정부의 실책에 기해서 지금 불거진 문제들입니다. 이미 노정된 것이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시간 더 깊이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미 측에서는 한일도 동맹적 관계로 연결되기를 사실상 기대했던 것이고요. 그와 같은 국제 질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스스로 선택하는 위상에 대해서는 복잡 다단한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의 한미동맹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일본과도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한 숱한 노력들을 해왔고요. 그 마당에 오늘까지 온 상황에서는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여전히 기대는 하고 있지만 남은 노력을 위해서는 야당도 힘을 합쳐줘야 할 때입니다. 네. 그런데 무작정 정부를 향한 이런 방식의 단식 사실 정말 생명을 걸고 한 단식이라고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곳 바로 건너편에는 형제보지원 피해자가 1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결기 앞에서는 정말 퍼포먼스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이 타당한 비판입니다. 타당한 비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선거제 개편이라면 여야 합의가 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공수처 같은 경우도 권력을 점점 강화시키는 건데 그건 국회가 오히려 견제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제1야당을 무시하느냐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단 한 번도 테이블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공조했던 사당의 입장인데요.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린 것이지 이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사실상 패스트하지 않은 그 긴 시간 동안의 논의를 전제로 한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걸렸기 때문에 논의에 있어서 군인들이 열세 있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는 법질서를 무시한 얘기입니다. 패스트트랙은 가중된 정족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들은 사실 민의가 반영된 겁니다. 그 측면을 무시하면서까지 협상 테이블을 외면하는 방식으로만 일관하는 것은 자유한국당이야말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고 법을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논의장에 나와서 본인들의 의견에 타협할 지점과 또 고수할 수 있는 지점들을 구분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공수처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당시에 추진을 하려다가 여당 내에서 공수처는 사실 살아있는 권력, 즉 집권당을 향한 건데 왜 우리가 추진하냐 하고 불발된 적도 있을 만큼 사실상 우리 정부 여당이 스스로에게 철저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각오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건데 그 구조를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는 것에 납득하는 국민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제1야당 대표가 저렇게 단식 투쟁을 하고 이게 길어지면은 여야 협의라든가 국회 정상화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어떻게든 뭐 여당이고 다수당이시니까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뭐 준비하시는 게 있습니까? 예, 사실상 뭐 여당이 1대1의 어떤 협상 국면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삼각구도입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또 국회에 놓인 일을 기다리고 있는 국민, 이 삼각구도입니다. 이 삼각구도에서 어떤 방식의 누구에게 균형추를 두고 협상을 하든 또는 끌어내든 간에 저는 지금 이미 오늘자로 나오고 있는 여러 국민들의 목소리가 사실 가리키는 방향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황 대표님께서 이제 저희가 조롱하는 취지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께 울림이 없는 단식이라면 빨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해야 될 마땅한 바에 좀 주력해 주시고 나서주시면 어떨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를 맞아 KTX를 포함한 일반 열차와 광역전철 등의 열차 운행률이 평균 75%로 떨어졌습니다. 열차 취소와 지연이 속출한 데다 코레일 자회사까지 파업에 가세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도 파업 이틀째,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의 시선이 열차 정보가 담긴 전광판으로 향합니다. 열차 취소와 지연이 수두룩한 가운데 스마트폰으로 예매 가능한 열차를 찾는가 하면 급한 마음에 매표소로 황급히 향합니다. 서울로 왔는데 지금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표를 좀 바꿀려 이러더니 지금 시간이 맞지 않아가지고 불편이 많네요. 철도노조 조합원들은 사측이 인력 충원 약속을 지키라며 서울역에서 선전전을 펼쳤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토부 장관은 철도 관제센터를 찾았습니다. 안전운행과 특히 수험생 지원 방안 마련을 당부하며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조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국민의 발이 되어 주어야 할 철도 파업이라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철도 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노사교섭을 재개해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도노조 파업 이틀째, KTX 운행률은 평소의 69.5%,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50에서 60%대로 운행됐습니다. 특히 화물 열차는 10대 가운데 7대가량이 멈춰섰습니다.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는 코레일 자회사 조합원들도 동참하면서 매표소와 고객센터 등의 업무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역 등 11개역 매표 업무는 대체 인력이 투입돼 62개 창구 가운데 절반가량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대입 논술고사 등이 이어지고 다음 주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까지 예정돼 있어 철도 파업에 따른 혼란은 가중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이렇게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된 핵심, 바로 현재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를 할 수 있게 인력을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완강한 입장을 보이자 철도노조는 투쟁 강도를 높여 압박에 나섰는데요. 1박 2일 총파업 집중투쟁과 함께 국토부와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평정 기자입니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현재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의 전환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합의한 인력 4,600명을 충원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권을 쥔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도 주간 근무 시간이 39시간가량인데 노조의 요구대로 충원하면 31시간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 코레일의 적자폭이 지난해 900억 원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무작정 어떤 산정 근거나 재원 대책 없이 증원을 하게 되면 모두 국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레일 사측에서 충분한 근거 또 자구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철도노조는 주 52시간 시행과 이에 따른 철도 안전을 위해 4조 2교대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특히 근무제 개편은 지난해 노사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한 입장으로 맞서자 철도노조는 투쟁 강도를 높였습니다. 1박 2일 총파업 집중투쟁에 돌입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또 파업하냐고 말합니다. 역으로 말하겠습니다.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이렇게 파업 주장하면 저희들은 우리에게 인력을 준다는 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철도노조는 특히 군 인력을 기관사로 투입한 것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레일 노사는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천명했지만 서로 내어줄 마땅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어서 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조사가 1시간 전쯤이죠. 7시쯤 끝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7시쯤까지 9시간 반 동안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오늘도 조 전 장관은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했는데요. 지하주차장 직원 전용 통로로 출석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부인의 차명 투자와 딸의 장학금 의혹과 관련해 질문을 던졌지만 이번에도 조 전 장관은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주변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의 블랙박스가 사고 3주 만에 회수됐습니다. 수중 수색을 주도한 해군 청해진함은 실종자 가족들의 결정에 따라 제주 바다에 침몰한 대성호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크레인 줄에 매달린 헬기 꼬리, 중앙 119 구조본부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독도 주변 바다에 추락한 소방 헬기 꼬리 부분이 인양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사고가 난 지 꼬박 3주 만입니다. 꼬리날개 인양 사진입니다. 이쪽이 이제 절단면 부분에서 찍은 모습이고 절단면 안쪽에 블랙박스가 위치한 모습입니다. 헬기 꼬리는 동체가 발견된 곳에서 110m가량 떨어진 곳, 수심 78m 지점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청해진함에서 기다리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곧장 블랙박스를 회수했습니다. 블랙박스가 김포공항을 거쳐 프랑스로 옮겨지면 본격적인 사고 원인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닛 자체가 큰 외부 보시는 바와 같이 손상이 없기 때문에 프랑스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분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도 해역에서 수색하던 청해진함은 제주 바다에 침몰한 대성호 사고 현장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대성호 상황도 심각한 만큼 청해진함을 이동하는데 모두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 해역에 ROV가 장착된 그 청해진함이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힘드시겠지만 청해진함을 제주로 가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아직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실종자는 3명. 가족들은 오는 23일 독도 주변 바다를 직접 찾아 수색 현장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브리핑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주 어선 화재 사고, 지금 실종자 구조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로 사고 해역의 수색 사흘째인데요. 안타깝게도 실종자 11명의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해상과 수중 수색 작업 중에 총 10여 점의 부유물만 발견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는 사고 지점 남동쪽 15km 지점에서 냉장고가 발견이 됐고요. 어제는 구명조끼 2벌과 장화 1짝이 발견됐는데 이 사고 선박 것인지는 확인 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실종자가 11명. 네. 수색 구조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 현재 해가 저물었기 때문에요. 야간 수색 작업에 접어드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또 해경과 그리고 해군 함정, 관공선, 그리고 민간 어선 등 함선 35척, 그리고 항공기 17대가 투입이 됐습니다. 수색 범위는 현재 해수 유동 예측 시스템을 바탕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수색 범위는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동서와 남북 각각 83km 길이로 지정을 해서 수색 작업 중인데 이는 어제보다 30km 정도 더 확대된 규모입니다. 예.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소식을 듣고 다 제주로 이제 모였었단 말이죠. 네. 근데 다시 돌아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실종자 가족들이요. 사고 현장을 찾아가서 수색 작업을 하는 것을 육안으로 직접 확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거주지인 통영으로 돌아가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실종자 가족은 수색 당국을 믿고 떠난다며 수습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도 도지사님하고 뭐 이제 정부 있어 나와주시면 감사하고 해경하고 군도 마찬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수고스럽지만 제발 좀 수습만 좀 될 수 있도록 좀 말하고 올라간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실종된 베트남 선원 6명 가운데 4명의 가족도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유일한 구조자였지만 안타깝게 숨진 승선원 60살 김모 씨의 시신은요, 김해공항으로 운구가 돼서 현재 사천에 빈소가 마련됐고 오는 23일 발인할 예정입니다. 예. 또 문제가 선체 인양 작업입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기상 상황 악화로 예. 파손 우려 때문에 중단된 이 사고 선박의 선미 인양 작업은요,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만 1시간 전쯤에 다시 중단이 됐습니다. 원인은 기상 악화입니다. 해경은 지금 작업을 강행하면 잠수부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중단 결정을 내렸고 기상 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재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인양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이제 어제 말씀드린 아라오 대신에요. 예. 대형 예인선과 크레인을 정착한 바지선을 동시에 투입한다는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바지선 규모는 최대 250톤까지 인양할 수 있는 바지선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직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사고 선박의 선수 부분이 있는데요. 이 수색 작업도 해군 기뢰 제거함, 소해함이 투입이 되면서 속도가 좀 빠르게 붙었습니다. 또 해경과 해군이 현재 이제 무인 잠수정 ROV 투입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수색 당국은 선미와 선수 인양 작업이 이뤄지면 국가수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 작업에 착수한다 방침입니다. 관련 내용은 계속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소식으로 가보죠. 네, 다음 소식은요. 바로 인터넷에서도 떠들썩하게 좀 논란이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경위성 고양이 학대 사건인데요. 예. 경위성 고양이를 학대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9살 정모 씨에게요.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예. 징역 6개월의 실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한 이유가 뭘까요? 드문 케이스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드문 케이스인데요. 재판부는 이 지난 7월 정 씨가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수차례 내던지고 발로 밟는 등 잔혹하게 학대를 해서 살해한 혐의 이 자체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재판부는 정 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정 씨가 고양이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가족처럼 여기는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현재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요.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근데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누구의 반려동물이든 간에 아니면 길에서 떠도는 동물이든 간에 네. 동물을 학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신체적인 형이 가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범법 행위로서. 예. 이번 판결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보죠. 네, 그간 사실 동물학대 사건에서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의 경우는 처벌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좀 보면요. 경찰청 통계 최근 3년간의 자료 기준으로요. 예. 동물학대 신고 건수가 575건인데요. 이 중에 8분의 1 정도만, 그러니까 즉 70건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예, 처벌로 70건.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70건의 처벌이 어떤 식으로 받는지를 좀 더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단 2건은 집행유예고요. 나머지는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실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 그리고 또 동물보호법 처벌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그 판결은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면서 전문가들은 큰 변화를 불러온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점점 그런 어떤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생명 자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고유의 권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존중하지 않는 어떤 피고인의 태도를 좀 지적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굉장한 인식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어서 이제 이번 판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뭐 내가 사람이고 동물이니까 내가 짜증난다고 해서 또는 내가 기르고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바꿔야겠네요. 네. 예,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소통이 있는 저녁 소이저에서 안 앵커가 병역 특례 문제를 다뤘습니다. 마치 정부 떨어 개선안을 빨리 내놓으라고 압박한 것처럼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러게요. 나왔더라고요. 네. 네, 개선안을 보니까요. 병역 특례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축소가 되더라고요. 네. 국위 선양,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 기능 확대, 고급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병역 특례가 자꾸 늘어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구 감소 문제가 있고 또 공정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개선안을 이제 내놓게 된 거죠. 내용을 들어볼까요? 예, 임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이후 역대 정부에선 병력 확보를 위해 병역 특례 폐지나 축소를 꾸준히 시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석박사 전문 연구요원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거센 반발에 부닥쳐 철회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국방부가 지난 7월 전문 연구요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알려져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보복 조치 등으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에 맞서 소재와 부품, 장비 등 기초산업 경쟁력 강화와 이공계 전문 인력 양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전문 요원 감축 계획을 완화했습니다. 박사 과정 요원은 현행 규모를 유지하고 기업, 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석사 요원만 300명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줄어들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 중소, 중견 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병무청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은 800명을 감축하고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승선 근무 예비역도 200명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오는 2022년부터 5년 동안 감축되는 대체복무 특례 인원은 1,300명입니다. 또 체육 병역 특례의 경우 특례 인정을 받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대회 수를 줄이진 않지만 국가대표 선발 방식과 절차를 공개하는 등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관심이었잖아요. 예. 이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 여부가 어찌 될까였습니다만 이 특례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술인들에게 주어지던 기존의 특례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뭔가 제도 자체가 좀 꼬여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왜냐하면 스포츠 병역 특례를 보면은 대중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쪽에 비중이 실려 있거든요. 올림픽, 축구, 야구처럼.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술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대중적인 인기가 아니라 순수 예술 쪽으로 그렇죠. 비중이 좀 실리는 것 같아요. 이걸 또 스포츠나 예술에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떻게 보일까? 이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정부가 고민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 신지원 기자입니다. 이 병역 특례의 기준도 시대에 따라 많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 봅니다. 예. 최근에 BTS 빌보드 차트 1위를 한번 두세 번 했을 겁니다. 그러면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해야 되는지 좀 종합적인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국정감사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던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정부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는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방침, 기본 입장 등을 고려해서 검토해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체류 기간을 현재 최장 6개월에서 3개월 더 연장하는 등 해외 공연 제약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무용, 국악 등 순수 예술 분야의 병역 특례는 유지되지만 규모가 축소됩니다. 또 전면 폐지 여부까지 검토하였으나 국민들의 생활예술 및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서 제도의 지속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병역 특례가 인정되는 대회 48개 중 7개를 없애고 3개는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례 요원 배출 규모가 17%에서 33%까지 감축됩니다. 제외되는 7개 대회에는 무용대회가 몰려있어 기회의 문이 좁아진 무용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무용계 남자 무용수한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장르별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요.
국방부는 또 잇따라 서류 조작이 드러난 병역특례 대상자의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이름을 바꾸고 알아서 봉사기관을 정해 시간을 채우던 방식에서 벗어나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네, 관련해서 BTS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미상 아시죠? 네, 알죠. 미국의 음악상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요. 또 권위도 그렇습니다. 높잖아요. 예. 그런데 방탄소년단 그래미상 후보 진출이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그래미상이 성격상 비영어권 아티스트 또 힙합 댄스 음악에 배타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서 걱정을 좀 했는데요. 역시나군요. 네. 그런데 미국 언론들도 BTS를 제외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 뒤떨어지는 거 아니냐면서 주최 측을 비판하고도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던 방탄소년단.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도 지난해 수상에 이어 올해 세계 부문 후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미상 수상까지 미국 팝계 3대 시상식을 장식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아쉽게도 그래미는 후보 명단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항상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떨어져서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그래도 계속 응원할게요. 방탄소년단은 지난 4월 발매한 앨범 맴 오브 더 소울 페르소나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1년 2개월간의 월드 투어에서 관객 200만 명 이상을 모으는 등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수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끝내 좌절됐습니다. 좀 소수 인종, 문화적인 이제 심사위원단을 구성했다라고 발표를 해서 내심 기대감을 갖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벽은 높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상 중 가장 큰 규모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어권 아티스트와 힙합, 댄스 음악에 배타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오며 사실상 후보 명단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제 투표를 갖고 있는 그 선정위원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40대, 50대 이상의 백인 남성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 세계 팬들이 아쉬움을 쏟아내며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앞다퉈 다뤘습니다. CNN은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명단에 하나도 들지 못했다며 팬들이 트위터를 통해 격렬히 반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음악 전문 매체 롤링스톤도 방탄소년단이 K-팝의 미국 진출을 이끌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래미는 인정하지 않았고 늘 그렇듯이 세계적 흐름에 뒤처져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쿠바 한인들의 역사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가 오늘 개봉했습니다. 네, 지구 반대편 낯선 쿠바 땅에서 만난 한인의 모습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예, 오늘은 제작을 맡으신 전우석 감독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본래 변호사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스타일이 변호사 때 하고 영화 감독이 되신 다음에 바뀐 겁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 바뀌셨습니까? 네. 예. 처음에 이 영화 제작을 어떻게 하시게 됐습니까? 계기를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2015년 말에 제가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던 중에 예. 이제 휴가로 쿠바를 가게 됐는데요. 쿠바에서 이제 공항을 나와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한인 3세이셨던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영화에는 관심이 많으셨던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뭐 영화를 제가 학부 때 전공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예. 영화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지만 제가 전문 영화인으로서 이제 하거나 그럴 목적은 없었어요. 예. 네. 그러면 이거 흔히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자기가 태어나고 살아야만 하는 곳에서 떠나게 된, 물론 자발적일 수도 있고 강제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네, 저는 뭐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자라서 이제 다시 미국에 네, 고등학교 때 말 때 가서 이제 한국 밖에서 한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뜻일까 이와 관련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이제 LA 폭동 사건 1992년을 통해서 이제 재미 교포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덴티티가 형성하는 과정도 배우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는 연변도 갔었고 브라질도 갔었고 독일도 가고 그러면서
제가 해외에 사는 여러 동포들을 만나면서 이제 재외동포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을 좀 깨우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국내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워낙 순혈주의가 강해서 어디 가서 디아스포라가 돼서 떠돈다는 것 또는 뭐 마지널 경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이 좀 부족하긴 하죠. 쿠바 얘기로 넘어가야겠죠? 예. 네, 단순히 쿠바 여행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뭐 원래 디아스포라 개념에 관심이 많으셨다고는 하지만 쿠바 여행을 갔을 때 혹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된 강한 계기가 있을까요? 강한 계기는 우연성에서 시작한 그런 드라마 자체가 있었고요. 제가 만났던 그 택시 기사분이 그냥 여느 쿠바 한인 이민자였으면 아마 제 그 관심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쿠바 혁명에 참여를 했다는 그 스토리를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할아버지는 이제 100년 전 대한제국 시절 때 애네킹 농장으로 팔려왔던 노예같이 삶을 사셨던 임천택 선생님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거기서 큰 감흥을 얻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최근에 끝난 드라마 뭐 굿바이 미스터 선샤인 그때 이제 배에 이제 실려 가지고 바다를 건너 이제 멕시코 이런 곳으로 가게 된 하와이 멕시코로 간 분이 임천택이라고 하는 이문조 선생의 아버님이 되시는 거고 맞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이문조 선생님인데 이분은 이제 쿠바 혁명에 뛰어들었던 이제 혁명가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임은조 이분을 일단 알아야 스토리가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한제국 시절 때 1000명의 조선인들이 황성신문 당시 황성신문에 묵서가라는 약속의 땅이 있다. 이런 광고를 읽고 태평양 묵서 가면은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태평양 건너에 정말 더 좋은 삶이 있을 거라는 믿음하에 4년 노동 계약을 떠났는데 실제 이제 멕시코 도착해서는 이분이 노예 같은 농장에 이제 팔려가서 애네킹 농장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이 중에 일부가 10몇 년 뒤에 그리고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한일 합방이 됐기 때문에 조국을 잃은 거죠. 이 중에 일부가 이제 쿠바로 넘어와서 이제 임천택 선생님이 낳으신 첫 번째 장남이 이제 이문조 선생님. 이제 영화의 제목이에요. 스페니시 명이 헤로니모거든요. 헤로니모. 네, 1926년생이시고 당시 뭐 착취받고 차별받던 한인들의 해방이라 그럴까요? 그걸 위해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 혁명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앞장서서 이분이 하셨고, 이분이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 체게바라, 피델 카스트로 등이 이제 시에라 마에스트라는 정글에서 전투복 입고 싸울 때 이분은 도시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공을 인정받아서 차관까지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대충 무슨 얘기인지 감은 잡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카스트로나 체게바라는 쫓겨나서 이제 해외에서 멕시코에서 군대를 이제 조직해 갖고 이제 들어오는 거고 이분은 지하에서 쿠바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만나가지고 함께 싸우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애니깽 얘기가 나와서 잠시 설명을 덧붙이자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멕시코 이제 애니깽 농장에 가서 이제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우리 선조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애니깽은 선인장이고 우리말로는 흔히 용설란이라고 하죠. 잎이 용의 혀처럼 생겨서 용설란이라고도 하는 선인장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문조 선생은 쿠바에 이제 혁명 정부가 세워진 다음에 계속 거기서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한인이라는 정체성하고는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연결됩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분 아버지를 보시면은 임천택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당시 쿠바 한인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허드렛 일, 애니깽을 베고 그러면서 모았던 그 품삯, 조그만 돈을 끼니를 본인들이 걸으시면서 그걸 모아서 이제 상해 임시정부 독립자금으로 많이 보내셨어요. 대부분의 쿠바 한인들이 그러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마 그 아버님의 가르침과 평소의 교훈이 이분한 헤로니모 아드님의 그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회주의 혁명 이후로 어떤 한 민족의 문화나
민족성이 이렇게 부각되는 게 사실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혁명 이후로 30-40년간 사실 한인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한글 학교라든지 문화 생활이 전면 금지가 되었었어요. 네. 그래서 정체성이 없어졌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95년에 한국을 적색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방문하시는 장본인이 되세요. 예. 네, 그때 한국에 오셔서 이제 만났던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이구동성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곳이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고국이구나. 내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정체성을 등한시한 게 너무나 원망스럽고 내가 후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되신 것 같아요. 헤로니모 씨, 이문조 씨가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했다가 이제 나중에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힘을 쏟으셨는데 그게 그러면 한국 방문이 계기가 됐을까요? 저는 여러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체성이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살갗으로 이제 느껴야지 이제 크게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당시 시대적, 정치적, 이념적 상황에서 대한민국과 이제 이런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는 올라가는 반면에 구소련이 이제 망하면서 북한에는 고난의 한군 시절이 있었듯이 쿠바에는 특별식이라는 또 특별한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런 변화 속에서 많은 고뇌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다큐 영화를 보면은 그 낡은 그 차를 끌고 쿠바의 각 지역을 돌면서 한인들을 만나서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함께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한인회도 조직을 해야 되고 바삐 뛰시는 모습이 이제 막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한국을 다녀오시고 나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살신성인으로 한인회를 조직하고 후손들에게 정체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 헤로니모 이제 부인께서 말씀하시기는 한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헤로니모가 있었다. 그러니까 쿠바 전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동안의 혁명 이후로 흩어졌던 한인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셔서 그들의 인적 사항이랑 그런 아이디라 그러죠. 예. 아이디를 모아서 이제 쿠바 정부에 내야지만 한인회가 결성이 될 수 있었기에 이런 노고를 하셨죠. 그러면 그 이제 영화 장면 보면 한글을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학교들은 이제 곳곳에 있는 모습을 봤는데 한인회는 아직 조직이 안 된 겁니까? 조직이 안 됐습니다. 네, 그거는 여러 민감한 아마 정치적, 이념적 이런 싸움이 아직도 쿠바에서는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한인회가 결성이 되었을 경우 이게 어느 나라, 북한과 남한 중에 어느 나라에 속할 건지 이거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떠날 때는 우리나라가 하나였기 때문이죠. 네, 네, 인터뷰를 하면서 모든 분들께 사실 쿠바는 대한민국과 수교가 안 된 두 개의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북한과는 이제 1960년대부터 수교가 있어서 사실 저희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무래도 북한과 좀 더 동질감을 느끼지 않을까? 근데 모든 분들께서 아니다. 우리 선조가 한국을 떠났을 때는 한국은 하나밖에 없었다. 우린 그들 하나의 코리아의 후손이라고 저한테 말씀할 때들. 예. 근데 뭐 지금쯤이면 뭐 K-팝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쿠바에 들어가 본 적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우스갯소리로 이제 쿠바인들이 이문조 선생님께서 몇십 년 동안 하셨던 거를 BTS가 하루 만에 했다는. 쿠바에도 BTS가 큰 인기인가요? 그럼요. 장난이 아닙니다. 예. 근데 쿠바의 한인들은 지금 규모로 봐서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한 1000여 명이 조금 넘는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만나보신 한인들은 어떤가요? 지금 4세 정도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인상 깊었던 장면이 4세까지 내려와서는 순혈이 한 명도 없다고 맞습니다. 그런 지금,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 사실 5세, 6세까지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4세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순혈하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다 혼혈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분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이제 BTS와 엑소나 블랙핑크나 이런 영향이 크긴 하지만 이제 헤로니모 선생님, 임천택 선생님 그 외 비임가의 이제 여러 한인 선조들이 이제 조국 애국을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런 정신이 저는 개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육안으로는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은 코리안이고 그 코레아노에 대한 정체성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한인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자문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또 외국인들이 자기네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국민회를 조직해서 한국과 하나가 되면서도 자기네 정체성을 유지하겠습니다라고 운동을 하거나 할 때 그들을 품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과연? 뭐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또 많은 걸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극장에 가서 이 영화를 봐야 되는데 보실 분들에게 이런 것은 꼭 한번 생각하면서 봐주십시오라고 부탁할 게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해주시죠. 저는 헤로니모 선생님이 한국 밖에서 사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한반도 밖에 800만 명의 재외동포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자발적으로 떠났던 아니면 다른 외압적인 이유가 있어서 떠났건 고국에 대한 늘 염원을 갖고 있고 또 이들은 한인이라는 정체성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반도에서 너네들은 정당성이 덜한 한국인이야. 너네는 우리처럼 한국인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픔을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쿠바인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한인이라는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넓히고 포용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롭게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새로운 인종적으로는 순혈적으로는 한국인이 아니지만 한인이 되려고 한국인이 되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이 헤로니모라는 영화를 통해서 표현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저희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5633님께서 다큐 영화는 원앙 소리가 대단했는데 헤로니모도 보고 싶네요.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거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박과 함께 큰 감동도 모두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볼까요? 황교안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9866님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인데 단식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정확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당 대변인이 야당 대표 단식을 비판하는 것이 화합의 정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네, 그리고 한미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2369님이 미국 방위비 압박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단이 단식 투쟁을 하면 어떨까요? 네, 이런 생각도 갖고 계시네요. 우리 대표단의 단식 투쟁, 그것도 괜찮네요. 자,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은 헤로니모에 수록된 노래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배우 이소은 씨가 지금은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이소은 씨가 재능 기부로 부른 노래입니다. 고향의 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쿠바에 있는 한인들은 지금도 한국어를 배우고 애국가를 부르고 고향의 봄을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내일 저녁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